한밤중 이웃이 창문 너머로 목격한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이 재혼한 엄마의 남편과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약에 취해 혼자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며 어머니를 돌보러 들어온 지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어머니는 낯선 남자와 재혼을 했고 통장에서는 매달 수백만 원이 사라졌으며 집 명의는 공동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딸은 왜 어머니 남편과 한 침대를 쓰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나타나 어머니와 결혼한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약에 취해 잠든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콘텐츠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자가 직접 기획하고 서사로 재구성한 오리지널 창작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머니가 쓰러진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다 비틀거렸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발견했을 때 어머니는 한쪽 입꼬리가 축 처져 있었고 오른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진단명은 뇌졸중, 중풍이라고도 부르는 병이었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말이 느려졌고 오른쪽 팔다리가 불편해졌으며 혼자서는 제대로 걷기 어려워졌어요. 한 달 입원 후 퇴원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간병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구하자니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직장을 다녔고 며느리도 일을 했으니 누군가는 어머니 곁에 있어야 했죠. 바로 그때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으니 자기가 돌보겠다고요. 아들은 놀랐어요. 딸이 그런 자격증을 딴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가족이 돌보는 게 남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틀 후 딸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딸을 받고 느리게 웃었습니다. 딸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다 돌봐주겠다고 말했어요.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아들이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 딸이 어머니 지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찾는다고 했어요. 병원비랑 약값 내야 한다면서요. 아들이 자기가 주겠다고 했지만 딸은 어머니 카드를 꺼내서 자기 지갑에 넣었습니다. 매번 어머니 지갑 열어보기 귀찮다는 이유였죠. 아들은 뭔가 찜찜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돌보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 통장 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40만 원, 온라인 쇼핑 80만 원이었어요. 아들이 물었을 때 딸은 어머니 필요한 거 사고 자기 옷도 샀다고 했습니다. 간병하려면 편한 옷이 필요하다면서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되레 따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기분이 안 좋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만 했죠. 하지만 눈빛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우연히 어머니 방문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약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배부르다고 너무 많다고 했지만 딸은 안 먹으면 오빠한테 말하겠다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딸이 너무 강압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간병이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었으니까요.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재혼시키자고요. 아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혼자 두면 위험하니 누군가 평생 같이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딸의 논리였어요. 자기가 아는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며칠 후 딸이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김동수라는 이름의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어머니는 별로 관심 없는 듯 보였지만 김동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과일을 사다 주고 이야기를 걸고 산책을 권했습니다. 산책이 재활에 좋다며 정말로 어머니를 잘 챙겼어요. 아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딸은 득이양양했죠. 한 달 후 어머니와 김동수가 결혼했습니다. 간단한 시기였어요. 가족들만 모여서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들이 축하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딸과 김동수가 나란히 걸으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둘이 저렇게 친해 보이는 걸까요? 그날 밤 서류를 정리하다가 아들은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집 명의가 공동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니와 김동수 둘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할 때 같이 했다고 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왜 물어보지도 않았냐고 따지자 딸은 화를 냈어요. 어머니 재산인데 오빠가 왜 관여하냐고 자꾸 의심하면 기분 나쁘다고요.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동수가 집으로 들어온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우 부지런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어머니 아침을 챙겼으며 말도 예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김동수는 섭섭해하는 기색 없이 계속 다정하게 대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김동수가 유난히 서류를 잘 챙긴다는 게 걸렸습니다. 어느 날 서재를 지나다가 봤어요. 김동수가 파일 여러 개를 펼쳐놓고 뭔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서류 좀 정리한다고 통장이랑 보험 서류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자기가 한다고 했어요. 이제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요. 아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김동수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통장 보호자 변경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기존 보호자가 아들이었는데 배우자인 김동수로 변경 신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김동수가 어머니와 함께 직접 왔다고 했어요. 아들은 황급히 집으로 갔습니다. 김동수는 차분했어요. 자기가 이제 어머니 배우자니까 당연히 보호자가 돼야 한다고 어머니 동의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만 했어요. 아들은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원해서 한 건지 아니면 설득당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김동수는 자기를 믿어달라며 어머니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딸에게 전화했어요. 딸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어머니 뜻이니까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정말 원한 거냐고 물었을 때 딸은 말이 느린 것뿐이지 정신은 멀쩡하다며 짜증을 냈어요. 왜 자꾸 의심하냐고 자기가 어머니 위해서 애쓰는데 왜 그러냐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꼬여가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재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더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피곤하다고 자꾸 졸린다고 했어요. 아들이 약 때문이냐며 병원 가보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 내외가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식탁에는 어머니, 김동수,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들은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딸과 김동수가 자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무슨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뭐 좀 더 먹겠냐고 물 좀 따라 드릴까 하는 대화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요. 아들은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아버지인데 왜 말을 놓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니 딸과 김동수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딸이 김동수 어깨에 살짝 기대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순간 얼었습니다. 아내도 그 모습을 봤어요.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거실로 나간 아들이 뭐 하냐고 물었을 때 딸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그냥 TV 본다고 아들이 왜 그렇게 붙어서 보냐고 따지자 딸은 화를 냈습니다. 붙어서가 아니라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왜 자꾸 트집 잡냐고요. 김동수도 거들었어요. 간병이 얼마나 힘든데 가끔 이렇게 쉬는 것도 안 되냐면서요.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더 따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며칠 후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마트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좀 어떠냐는 인사를 나눈 후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좀 이상한 거 봤다면서요. 집에 딸이랑 새로 오신 분 있잖냐고 그 두 분이 한방 쓰시던데 하고요. 아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며칠 전 저녁에 지나가다가 봤다고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두 분이 같은 방에 계시더라고 했어요. 늦은 밤 11시쯤이었다고요. 혹시 자기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그냥 알려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밤 아들은 11시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한참 만에 딸이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아들은 방들을 둘러봤어요. 어머니는 안방에서 자고 계셨고 딸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딸 방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딸은 안방 옆 작은 방을 가리켰어요. 예전에 창고로 쓰던 방이었습니다. 김동수는 건너편 방이라고 했죠. 아들이 그 방 문을 열었을 때 김동수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고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 옷도 있었습니다. 딸이 자기 옷이라고 여기 옷장이 크니까 같이 쓴다고 했어요. 그냥 옷장 나눠 쓰는 것뿐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이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냐고 물었을 때 딸은 당연하다며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되레 따졌어요. 아들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오해한 것 같다고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뭔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고요. 며칠 후 아들은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탐정에게서 보고서와 사진이 왔습니다. 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고요. 첫 번째 사진, 딸과 김동수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딸과 새아버지 같지 않았습니다. 연인처럼 보였어요. 두 번째 사진, 쇼핑몰에서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김동수가 딸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 밤 10시쯤 집 창문이었습니다. 불이 켜진 방 안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적절한 관계로 보인다고요. 그리고 더 있다면서 어머니 병원 처방 기록을 확인했는데 최근 수면제 용량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처방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딸과 김동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들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표정이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았을 때 어머니가 느리게 눈을 떴어요.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힘든 거 없으세요? 라고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손을 꽉 쥐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아들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요. 베개 밑을 확인해 보라는 듯 어머니가 눈짓을 했습니다. 아들이 베개를 들어 올렸을 때 그 밑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나왔어요. 진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약 봉투도 있었어요. 아들이 약 봉투를 들었을 때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나, 잠이 너무 와. 그 한마디에 아들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에게 약을 과다 복용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저항하지 못하게, 말도 제대로 못하게요. 아들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곧 해결하겠다고, 엄마를 지키겠다고요. 다음 날 아들은 어머니의 처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수면제 용량이 정상의 3배로 늘어나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확인해 보니 그런 처방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임의로 약을 늘린 겁니다. 아들은 딸을 추궁했어요. 의사가 늘린 거라며 딸은 잡아댔지만 병원 확인서를 보여주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모른다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발뺌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대출 상환이 빠져나간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수취인은 딸 명의였어요. 매달 200만 원씩 석 달 동안 6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이 이게 뭐냐고 따졌을 때 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탐정 보고서, 병원 확인서, 통장 기록, 어머니의 찢어진 진단서까지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딸과 김동수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어머니 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침대 옆 시계 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녹음기를 회수해서 들어봤을 때 아들은 경악했어요. 첫째 날 밤 딸과 김동수가 어머니 방에서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약을 한 알 더 먹이라고, 그래야 말을 못한다고요. 김동수가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고, 얼마나 더 해야 하냐고요. 딸이 답했어요. 유언장 쓸 때까지만이라고, 그 이후엔 상관없다고요. 둘째 날 새벽 더 충격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김동수가 물었어요. 진명의 이전은 언제 하냐고요. 딸이 답했습니다. 유언장 쓰고 나면 바로 한다고, 어차피 어머니는 오래 못 산다고, 빨리 정리하자고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 웃는 소리였어요. 아들은 녹음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것들이 정말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제대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준살인 수준이라고요. 약물 과다 투여로 의도적으로 건강을 해쳤으니까요. 바로 고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오후 경찰서로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사기, 재산 편취, 약물 과다 투여, 학대, 모든 걸 고소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했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후 딸과 김동수가 경찰서로 소환됐어요. 처음엔 둘 다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울면서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마가 사악해서 그랬다고, 김동수가 꼬드겼다고요. 김동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왜? 다 딸이 제안한 거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딸이 계획한 거라고, 자기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서로에게 죄를 떠넘겼어요. 보기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더 나왔어요. 김동수의 노트북에서 메신저 대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딸과 김동수가 8개월 전부터 이 계획을 짰다는 증거였어요.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고 이 기회를 이용해 재산을 뺏으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것도 김동수를 어머니에게 소개한 것도 재혼을 종용한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유언장이었습니다. 압수된 서류 중에 유언장 초안이 있었어요. 어머니 명의로 작성된 유언장이었는데 전 재산을 김동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서명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하지만 만약 어머니가 더 쇠약해졌다면 혹은 의식이 흐려졌다면 강제로 서명을 받으려 했을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등골이 오싹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딸과 김동수는 실제로 연인 관계였어요. 2년 전부터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김동수는 전문 결혼 사기꾼이었어요. 주로 노인들을 타깃으로 접근해서 결혼한 후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을 써왔던 겁니다. 이미 전과가 2건 있었어요. 5년 전 70대 할머니와 결혼해서 2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고 3년 전에는 60대 과부에게 접근해서 집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2번 다 징역을 살았지만 출소 후에도 같은 짓을 반복했던 거예요. 딸은 김동수를 만나면서 이 수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타깃으로 삼았어요.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건 우연이었지만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것도 집에 들어가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곁에서 카드를 빼돌리고 통장에서 돈을 빼고 약을 과다 투여해서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재혼은 핵심 전략이었어요. 김동수가 법적 배우자가 되면 상속권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집을 바꿔놓으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집의 절반이 자동으로 김동수 것이 됩니다. 유언장까지 확보하면 나머지 절반도 가져올 수 있었고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생각보다 정신이 또렷했다는 거요. 말은 느렸지만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카드를 빼가는 것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약을 더 먹이는 것도요. 그리고 딸과 김동수가 한 침대를 쓴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꾹 참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아들이 알아챌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베개 밑종이 조각, 눈물, 떨리는 손, 그 한마디 고백까지요. 검찰은 딸과 김동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죄목은 사기, 재산 편취,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한 상해, 노인 학대, 문서 위조 미수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어요. 탐정 보고서, 녹음 파일, 메신저 대화 기록, 약물 처방 기록, 통장 거래 내역, 위조, 유언장, 초안까지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딸은 증인석에 섰을 때 울기만 했어요. 잘못했다고, 마가 흐려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추궁하자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다고, 어머니 재산을 노렸다고, 김동수와 함께 꾸민 일이라고요. 약도 자기가 늘렸다고, 어머니가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 한 거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김동수는 더 뻔뻔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서 자기는 딸한테 속은 거라고 주장했어요. 딸이 어머니가 재혼을 원한다고 해서 도와준 것뿐이라고, 나중에 보니 함정이었다고요. 하지만 메신저 대화 기록이 공개되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엔 김동수가 먼저 계획을 제안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접근할지, 어떻게 재산을 빼돌릴지,
심지어 어머니를 일찍 보내는 방법까지 논의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표정이었어요. 결정적 증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법정에 섰어요. 휠체어를 타고 나왔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딸과 김동수가 한 짓을 알고 계셨냐고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약을 더 먹이는 것도 돈을 빼가는 것도 다 알았어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약 때문에 정신이 흐려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더 심한 일을 당할까봐. 눈물이 흘렀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믿었어요. 아들이 알아챌 거라고.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동수는 무표정했어요.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 추가 증거들이 더 나왔어요. 김동수의 과거 피해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고, 자기들도 재산을 잃었다고, 이번엔 꼭 처벌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어요. 서명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유언장 초안에 연습한 듯한 서명 흔적이 있었는데 어머니 필체와 비슷하게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김동수가 연습한 거였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대신 서명하려고 준비한 거였죠.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최종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준엄하게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 사기가 아니라 폐륜이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김동수한테 속은 거라고, 젊고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요. 하지만 재판부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고, 오히려 더 악질이라고 했어요. 김동수 변호사는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딸한테 속았다고, 자기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과거 정가와 메신저 기록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어요. 마지막 날 딸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처음엔 울면서 빌었어요. 어머니한테 용서해달라고, 정말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말을 이어가다가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저한테 관심 없었잖아요. 오빠만 챙기고.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어릴 때부터 오빠는 뭐든 해주면서 저는 공부하라고만 하고 대학도 못 가게 하고.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재산도 어차피 오빠한테 다 가잖아요. 저는 딸이라고, 나중에 시집가면 남이라고. 피고인. 판사가 제지했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는 거예요. 엄마는 어차피 오래 못 살아요. 제가 받아야 돼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다 들었어. 어머니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게 그거였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구나. 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은수, 징역 6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동수,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딸은 자신의 친모를 대상으로 폐륜적 행위를 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을 배신하고 재산을 노린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과 김동수가 쓰던 방을 정리했어요. 짐을 버리고 벽지를 새로 발랐으며 가구도 바꿨습니다. 그 공간에 남아있던 흔적을 모두 지웠어요. 어머니는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약을 끊자 정신이 다시 또렷해졌어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말도 조금씩 빨라졌고 걸음도 안정됐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욕심이 많았나 봐.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을 남기려고 했잖아. 그게 독이 됐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동생이 돈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사람은 선택이에요. 동생이 잘못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어요. 아들이 면회를 갔을 때 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나중에 한마디 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어요. 오빠 엄마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 그렇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나올 수 있을까? 5년은 있어야 할 거야. 그래. 딸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가면 엄마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 아들은 일어섰습니다. 잘 지내. 그리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동수는 더 비참했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전 재산을 배상해야 했어요. 나와도 빈손이었고 정가 때문에 재취업도 어려웠습니다. 8년형을 마치고 나오면 60이 넘을 텐데 그때 뭘 할 수 있을까요? 교도소 안에서 그는 매일 후회했어요. 왜 그랬을까? 정직하게 살 걸 그랬나 하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회복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말도 빨라졌고 걸음도 자연스러워졌으며 표정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유언장을 건넸어요. 제대로 된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증도 받고 변호사 확인도 받은 유언장이었죠. 이제 진짜로 정리했어. 왜 이런 걸?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미리 해두는 게 좋아.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내 동생 묵도 남겨뒀어. 그래도 내 딸이잖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출소하고 3년 동안 성실하게 살면 그때 줄게. 네. 만약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땐 너한테 다 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을 팔아서 얻은 돈은 평생을 갉아먹는다더라. 그렇죠. 내 동생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딸은 모범수로 일찍 출소했어요. 4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출소하던 날 교도소 앞에 아들이 와 있었어요. 오빠, 집 가자.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 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어머니는 한참을 딸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 딸이 고개를 들었을 때 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네. 딸은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아들 내외, 그리고 딸이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어머니가 말했어요. 앞으로 잘 살아야 해. 네, 엄마. 돈은 돈일 뿐이야. 가족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았어요.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한테도 줄 거야. 유언장에 써뒀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머니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3년 성실하게 살아봐. 일하고 돈 모으고 사람답게 살아봐. 그럼 내 재산 일부를 줄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땐 끝이야. 알겠지? 네. 이후 딸은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작은 가게에 취직해서 일했고 돈을 모았으며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잘못했다고 당당히 말했어요. 3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딸에게 일부 재산을 나눠줬어요. 많지 않았지만 새로 시작하기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딸은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80이 되던 해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어요. 임종 직전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살았어. 네, 엄마. 이제 됐어.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 아들 친구들, 딸의 카페 단골 손님들까지요. 모두가 어머니를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셨다고, 끝까지 가족을 지키신 분이라고요. 딸은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눈물이었어요.